네, 1월 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 정말 제가 12시에 장중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투심이 뭐 워낙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우선 인사하시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한탄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깜빡했네요. 예, 머릿속이 하얗네요, 저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 참 힘든 하루였는데 일단 그 치명적인 하루다 이렇게 정하셨다고 또 우리 썸네일로 이따 써먹으려고 정말 치명적인 하루. 하루였던 이유가 그간에 좀 많은 수익을 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성장주 쪽에서 상당히 좀 하여름이 센 그런 하락이 이틀 연속 좀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수급을 보고 있다 보니 치명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딱 좀 들었고요. 좀 좋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과 또 자산 축소 여러 가지의 이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좀 불협화음은 제가 대선 그쯤으로 3월 FOMC 전후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성장주 쪽에서 좀 낙폭이 좀 나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버티기, 그러니까 지켜보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그런 만성 질환이 이제 급성 질환처럼 와가지고 한 번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덜어내면서 이런 좀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하락을 그냥 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이 지점에서 이제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좀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브로커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오늘 하루는 좀 치명적인 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게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그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해서 여러 날 미국 시장을 흔들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같이 흔들릴 것일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이거랑 비슷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굉장한 그런 불확실성과 이 수급이 같이 지금 꼬이면서 이제 약간의 굉장히 강한 좀 마찰이 좀 나왔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향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고용 지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 3번, 내년에 3번 또 그 2024년에 2번 정도 해서 8번, 0.2, 그러니까 25bp 곱하기 8번 해서 한 2%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의 좀 힌트가 만약에 이번 1월 24, 25 FOMC에서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는 정도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이런 또 다른 파열음이 이 금리 인상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번 거는 좀 예상을 벗어난 좀 하락이 좀 미리 왔기 때문에 좀 속절없이 당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 볼 때는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처럼 이 12월에 진행됐던 배당 차익 거래를 되갚는 과정에 이제 기관들의 특히 이제 그 금융투자 계정에서의 그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매수가 없는 와중에서 외국인까지 또 환율에 연동된 그런 프로그램 매도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 심리적으로도 또 실질적인 수급상으로도 지금 매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좀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체감적으로는 더 강력한 그런 좀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거와 비슷한 하락이 또 나오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내일 정도의 하락이 좀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시장 따라간 거겠죠. 네,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1.13%니까 그래도 선방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2.9% 빠졌어요. 그러면서 외인도 여기에서는 한 1,200억 이상 매도를 했고, 근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가 한 4,300억 나왔는데도 외인이 한 1,800억 정도 사주면서 이게 그래도 좀 버틴 걸로 선방한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약간 스타일상의 좀 변화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은 제가 뭐 파악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월에 첫 옵션 만기까지는 12월에 진행했던 배당 차익 거래의 매수분을 정상화로 돌리는 이제 그런 과정의 매도, 현물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 2조, 뭐 많이 봐도 한 2조 5천억 정도 추가적인 매도는 좀 나올 걸로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이제 이런 수급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지금 이제 고성장, 고밸류에 관련된 종목들이 밀렸잖아요. 바이오, 또 뭐 게임, 메타버스부터 해서 그간 뭐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또 이 수급에 의해서 뭐 이런 걸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좀 후퇴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하락이 좀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스타일상으로는 고밸류, 고성장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돈 잘 버는 뭐 그렇다고 가치주라기 좀 그렇고 돈 잘 버는 성장주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의 좀 스타일 변화가 좀 나오면서 일부 좀 선호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특히 뭐 지난번 출연에도 강조드렸었던 뭐 조선주를 비롯해서 일부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뭐 일부 또 손해보험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조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나름 좀 속된 말로 줍줍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기계적으로 계속된 기관의 매도는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를 좀 지나야 좀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체감적으로 그 마이너스 8% 9% 이상 종목 그 네. 하락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종목 체감 그 급락 지수는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예. 특히 이 메타버스 게임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쪽이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상당히 안 좋단 말이죠. 네네. 예, 일단 이 금리 인상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일부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 성장주 팔고 떠나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일단 돈 잘 버는 성장주의 컨셉은 맞는 것 같아요. 성장주는 알겠는데 그럼 돈 잘 버는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 섹터는 게임주가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약간 이제 본질을 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이거 너무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 이런 게임사들이 뭐 P2E를 하고 NFT를 통해서 뭐 유저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그 자체에 너무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결국 그 게임사들이 뭐 메타버스를 하고 NFT를 하고 뭐 P2E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게임 업체 자체의 어떤 좀 이익을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을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림에 좀 초점을 좀 맞췄었어야 됐는데 너무 이제 뭐 메타버스와 뭐 메타버스 한다더라, NFT 한다더라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이 트리거가 됐던 부분은 이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게임을 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을 이제 토큰화, NFT 토큰화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합을 통해서 이제 게임 P2E가 좀 이제 이 구현이 되는 거였는데, 좀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 게임사가 발행한 그런 좀 코인들이 굉장한 좀 낙폭을 좀 보이면서, 그럼 뭐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옛날에 뭐 한 달에 열심히 하면 10만 원 벌 수 있었던 거를 지금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가 뒤로 좀 후퇴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도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좀 뭐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불거지면서 이런 코인들의 동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뭐 반등을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좀 비트코인의 하락의 원인이 됐던 거는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소식이 좀 가장 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그러니까 약간 디지털 금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미국의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금리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또 채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비트코인도 반등을 좀 해주고, 그렇게 보면 코인들도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는 상태가 온다고 한다면 오늘 하락은 좀 좀 과한 낙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이제 개인들의
좀 뭐 피가 묻어 있는 반대 매매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좀 된다고 하면 의외로 빨리 크게 많이 오를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곳이 저는 뭐 이런 게임 메타버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플랫폼이 있고 코인도 있고 IP가 확실했던 그런 좀 기존 주도주 쪽으로 좀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쪽으로의 이 그 극한의 어떤 좀 매도는 뭐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내일 정도면은 조금 일단락될 가능성을 조금씩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단 미국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어쨌든 근데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 또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상승이 돼야 되니까 이건 또 결국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어떤 맞습니다. 반응이 나와야 일어날 그렇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미국 그 증시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고용 지표가 뭐 잘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시장에 유리하든 안 유리하게 나오든 간에 오늘은 이제 민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비농업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불확실성이 하나 좀 벗겨진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뭐 이미 12월 달에도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FOMC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일이니까요. 뭐 이번 주에 이런 불확실성이 한꺼풀 좀 벗겨진다고 나면 지금 같은 좀 극한의 좀 수급 불안정은 좀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하락에 대한 어떤 좀 속도감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제 반등을 해주되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또 되실 것 같고, 이게 나오면은 과연 뭐 지금 마이너스 20% 30% 되어 있는 이 종목을 그래봐야 뭐 5% 10% 반등 나온다고 해서 줄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많이 빠진 곳에서의 반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과 메타버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존의 주도주 쪽에서 반등을 먼저 해준다고 하면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있던 고점을 뭐 뚫으려면 뭔가 일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왜냐하면 이런 연휴 기간을 앞두고 보통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좀 모멘텀과 좀 어우러지면서 뭐 낙폭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저는 뭐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수급이 좀 정상을 좀 찾아갈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네. 더군다나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일이 더 어떤 피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아주 단기로 본다면 내일 오전장이 아마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개인들의 피가 묻어 있는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내일 오전 시초가 정도에 좀 나오고, 또 뭐 12시나 1시 정도에 뭐 스탁론에 관련된 또 그런 움직임이 좀 지나고 난다면 내일 오후에는 뭐 만약에 낙폭을 보였다면 낙폭을 축소하거나 많이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약간의 좀 플러스 양전환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이 좀 가장 좀 뼈아픈 그런 날이 좀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좀 희망을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 네. 현물이 없어. 현금이 없어. 네. 그러면 일단 뭐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 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뭐 미리 다 손절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빠진 게 아니라 뭐 하루에 5%, 뭐 오늘 10%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대응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좀 기다리고 내일에 좀 오전장에 흔들림이 좀 뭐 있더라도 지금은 좀 버텨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시장이 어느 쪽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어디 쪽에서 빠른 반등을 만들어내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그러면 오전 그 저점 이 순간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접근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내일 오전 뭐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산이 한 뭐 7, 80%가 뭐 주식으로 차 있고 나머지 뭐 20, 30%가 좀 현금으로 있는데 내일 한번 딱 잡아서 들어가야겠.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 번에 다 밀어넣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거론드린 이유는 요 기간 동안에 좀 나눠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반등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등의 어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의 반등을 좀 이용을 하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이제까지 정말 많이 빠졌던 이런 그렇죠.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네. 대신 기존의 주도주들, 그렇죠. 기존의 주도성이 있었던 종목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 정말 조정을 세게 받아왔고 길게 받아왔던 자동차주 네. 혹은 뭐 IT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오늘 조선주도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쫙 오르니까 네. 오르기 시작한 오늘 이때서부터 다시 이 시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네.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갖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했던 뭐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바이오처럼 이렇게 한 방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상승이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운수 장비 쪽에서 나왔었던 것들의 뭐 이면을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정의선 부회장의 뭐 지분 블록 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이제 선가, 그러니까 조선 뭐 수주 잘 받은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선가가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또 철강값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이 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오르고 다시 빠지고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관심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운수 장비 쪽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급의 주체는 또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하시고, 뭐 지금 뭐 30% 40% 깨져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 일부 조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일부의 현금을 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뭐 있어서 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아까 그 뭐 내일장을 노려봐라 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접근이 다른 방법이죠. 이거는 경기 민감 섹터, 특히 운수 장비 쪽은 이제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이제 그런 좀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낙폭이 과했었던 것들은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측면, 약간 중기적인 측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성향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아직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바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미 그 많이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도 그만큼 반등 폭이 클 테니 네. 최대한 원금 회복을 좀 해보자. 그걸 기다리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 그렇죠. 낫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네.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네. 2차 전지 관련주,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어렵게 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또 주도주였잖아요. 그 네, 소재주들이. 그렇죠. 네. 일단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한 호재, 확실한 악재, 요걸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볼지 모르는 상황이고 손해는 얼마 볼 수 있을지 딱 계산이 나오는 상황을 주식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가 직접적인 악재로는 이제 수급적으로 ETF가 룸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제 커다란 이제 우량화를 좀 새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반등다운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좀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뭐 인도네시아의 뭐 석탄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공급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뭐 리튬 광산을 중국이 뭐 거의 뭐 싹 쓸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이제 공급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게 본다면 뭐 아직까지 이 소재 업체들의 뭐 그런 계약들을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마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보니 뭐 양극재고 음극재고 전해질이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굉장히 좀 수세적인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또 미리 땡겨다 쓴 밸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 담보된 성장을 뭐 무너뜨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그런 잔상을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상승률에, 주가만 봤을 때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는 작년에 많은 상승을 증명을 하면서 이제 담보된 성장을 타고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고, 브로커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몇몇 개별 종목들을 좀 뜯어보시면 장비 쪽, 2차 전지 장비 쪽이 좀 잘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PNT나 뭐 CIS나 오늘 또 부를 뿜었던 뭐 원준 뭐 이런 종목들, 뭐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뭐 단단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좀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기대감에 그렇죠. 확 치고 나갔다가 뭐야 수주도 안 나오고 있잖아 뭐 이런 뭐 그리고 실적도 형편없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제 하나 둘씩 완성차 쪽 혹은 뭐 다른 쪽에서도 이런 장비 수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소재 쪽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장비 쪽으로의 조금 이제 시각이 좀 눈높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몇몇 종목들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 종목들 쫙 놓고 쭉 분석을 해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6, 7종목씩 좀 대표적인 뭐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뭐 거의 다 뭐 작년 재작년에 상장을 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다들 자본금이 20억, 30억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소형주네. 네, 자본금 자체가.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수주의 증서를 위해서 이제 뭐 무상증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 부수적인 이제 그런 좀 호재도 누려볼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는 PNT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PNT. 예. 그리고 올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이 지난 12월 23일에 공시를 냈었던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펀더멘탈을 보기 전에 이제 차트가 너무 좀 예뻐서 뭐 어제 오늘 좀 봤는데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독야청청 잘 움직이더라고요. 쭉 봤더니 뭐 자본금 4억인데 뭐 수주액은 900 몇 억이고,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자본 확충과 또 증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회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그러니까 2차 전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소재 쪽에 막 꾸역꾸역 가시기보다는 장비 쪽을 조금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이제 확실한 악재와 불확실한 호재, 이게 좀 볼 수 있는데, 올 그 비슷한 게 지금 이제 애플카와 자율주행이 일정상으로 올 가을 정도에 있습니다. 9월 정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정의선 부회장의 이제 그 스피치를 보니까 이제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런 좀 이렇게 마찰적인 수급 사태가 좀 지나고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도 해준다면 뭐 엊그제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로봇의 뒤를 이어서 작년 연말에 좀 반짝 한번 했었던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 그
앱티브라는 이제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업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끼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그 종목도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상승폭을 다 뱉어내고 뭐 하락까지 좀 갔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들이밀어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자율주행이 또 이런 테마 형식으로는 올 상반기 내내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요 안에서 좀 쉽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종목들 중에서는 좀 뭐 저는 브로커니까 그래도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테마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회사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기술력도 좋고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 상태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원팩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업체니까 뭐 자율주행, 뭐 전장 이런 거 관련해서는 스몰캡으로는 요 두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장비 쪽을 보실 때는 PNT 그리고 원준 그리고 CIS는 원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이게 좀 선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어떤 거를 이제 고를지 좀 그런 게 좀 있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원준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일장은 우리가 이제 좀 오전을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고 네. 그리고 그 종목으로는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관련주들 혹은 그 게임주, 낙폭과대 네, 그렇죠. 게임주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신규 매수 네, 그렇죠. 이렇게 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이제 호가가 비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수 호가는 굉장히 약한데 매도를 때려야 되는 이제 그런 쪽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받아주는 쪽은 없고 매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마찰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반대로 매도가 딱 그 약간 이제 숨을 죽여버리면 조그만 매수해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환율이 오늘 1202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이 막 여기서 더 치고 가는 모습만 안 나온다면 여기서 버티거나 1200원 밑으로 나오려는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면 의외로 반등이 뭐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일단 내일 전략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군다나 또 내일 주말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오늘 워낙 많이 빠져서 내일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 오늘 라이브 장중에 12시 방송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못 해드린 게 있어서요. 우리 정경민 차장님의 뷰로 한번 좀 상담을 해주시면 오늘 SK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9% 뭐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요. 8.73%. 뭐 저도 SK스퀘어를 뭐 굉장히 좀 좋게 봤었고 뭐 지난번 이제 8만 얼마에 부달 상장되면서 5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외국인들의 손을 많이 타는 이제 그런 손을 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거의 팔 만큼은 팔았다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늘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런 업종 전체의 어떤 하락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좀 매수세가 약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좀 덜어냈습니다. 18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고 기관도 44만 주 거의 45만 주 가까운 그런 좀 매도를 좀 보였다 보니까 일단 매도의 강도는 좀 내일은 좀 약해질 수는 있겠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얘가 본질적으로 이제 NAV라고 하죠. 이제 Net Asset Value를 따지면 23, 4조 정도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좀 할인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절반 뚝 잘라서 뭐 12조 거기에서 좀 더 자르더라도 저는 한 9조 이상 뭐 10조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으로 지금 8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일단은 뭐 7만 원 이상까지는 반등을 좀 열어놓고 좀 뭐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급적으로 맞은 거에 대해서 뭐
딱히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좀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수급적인 요인이 강했고 회사의 NAV는 굉장히 좀 높이 있다. 그걸 할인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분할 상장했던 그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종목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게임주 못지않게 지금 바이오주. 바이오. 예, 네. 바이오주도 계속해서 흐름이 잔잔바리로 안 좋아요. 전문 용어를 쓰셨네요. 네, 저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입이 왜 이렇게 잘 달라붙는지 모르겠어. 그 잔잔바리로 투자를 해라. 어느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네. 셀트리온 주주들 뭐 국민청원 넣는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상당히 지금 하락해 있음에도 계속 이런 네. 하락이 이어진단 말이죠. 일단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뭐 대표적인 뭐 고밸류 성장주는 뭐 전통적으로는 바이오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금리의 변동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저는 과매도 구간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지금 이제 기존 강성 주주들하고 회사의 대응이 이제 조금 삐그덕되면서 이렇게 셀트리온을 짓밟아 놓고 합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음모론까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바이오, 특히 이제 고성장 고밸류 쪽에는 지금 안 좋은 그런 판에, 안 그래도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 얘도 지금 보니까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던져냈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저는 셀트리온은 분명히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을 사실 이제 펀더멘탈 뭐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향후의 전망이 어떻고, 이거는 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좀 이게 어지러워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좀 수급적으로 좀 풀어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바이오가 좀 밀려나면서 뭐 삼성과 셀트리온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빅3 전체가 좀 밀리면서 거기에 따른 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외국인은 오늘 45,000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도 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싸다라는 걸 좀 인지를 좀 한 거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라면은 확실히 좀 저가 인식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3% 하락이라면 크담 크고 적담은 좋은데, 이거는 뭐 과매도 구간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 보신 분도 오늘 뭐 너무 속이 상하셨을 텐데, 그리고 놀라셨고, 제일 불안한 거는 이걸로 그냥 일시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이게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이거야 뭐 오늘 장, 그 다음에 내일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 이게 이 장기, 그러니까 환율의 장기 고점은 1,200원을 계속 그려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환율적인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2번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올 1분기에는 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좀 우리도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200원이 넘어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만큼 다시 1,200원 밑으로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00원 위로 이렇게 확 뭐 1,210원, 20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불확실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용지표나 또 옵션 만기나 24, 25일에서 FOMC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벗겨내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일단은 아픈 한 방을 좀 맞았습니다만, 여기서 뭐 더 밀어낼 것도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클라이맥스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시장 상황, 그리고 내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제 곧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해외기업 분석팀의 최원석 팀장과 함께 지금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그 2차 전지 전기차 지금 판매 대수가 중국에서 침투율이 20% 가까이 넘었다. 월 기준으로. 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또 나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또 국내 시장 혹은 미국 시장의 투자의 포인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이번에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해외기업분석팀 최원석 팀장님, 중국을 담당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요즘 그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워낙 중국 증시가 뭐 변동성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또 공동부유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투자의 맥을 정말 잘 잡으면 뭐 어떤 분들 말에 의하면 대박을 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크게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중국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에서 현재 그 공동부유라는 이름하에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밀는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미는 산업에 맞춰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산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희가 뭐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플랫폼 업체 이제 국내면 네이버, 카카오가 되겠죠. 이런 업체들처럼 대표적으로 작년에 규제를 많이 맞았던 게 이제 플랫폼 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공동부유. 공동부유라는 게 사실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중산층을 두껍게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조금 더 가면 이제 양극화를 줄이자는 건데 중국 정부는 이 양극화를 벌이는 요인 중에 하나를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 교육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굉장히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런 산업들을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이 나아가야 될 이제 이런 전통 산업은 이미 성장이 다운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장 동력들이 사실상은 원래 플랫폼이나 이런 헬스케어였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공동부유 때문에 막게 되다 보니 여기 성장을 메꿔들 산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놔둘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숙명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또 하나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반도체 그리고 뭐 신인프라 그리고 뭐 농업, 환경 이런 산업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 텐센트를 위주로 한 엄청난 성장을 해왔던 이런 인터넷 회사, 뭐 플랫폼 회사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뭐 전기차 관련된 이 산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그 다음에 무슨 뭐 풍력,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요즘 뭐 수소도 핫하고요. 수소도 그렇죠. 얼마 전에 미국 현대차가 뭐 포기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자 지금 먼저 이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와 관련해서가 아마 가장 핫할 것 같은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제가 그 안유아 교수 방송을 하면서 들으니까 침투율이 20%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 글로벌 시장을 거의 이끌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한테는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다, 뭐 중국의 기술력이 좋다 이걸 떠나서 일단 중국이 마켓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그리고 거기서 중국 정부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이 팔리는 거고요. 일단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월에 한 20만 대 정도 팔면 잘 팔았네 이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들어오더니 월에 한 30만 대 팔기를 시작을 했고,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한 40만 대 시작까지 온 거죠. 이 10월, 10월, 11월 데이터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팔린 게 한 7, 8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중국이 혼자 40만 대를 팔았으니까. 월. 네. 월에 40만 대를 팔았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1년에 판매되는 신차의 그 자동차 수가 2,400만 대 이상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400에서 2,500만 대 정도 되죠. 근데 거기서 20%라고 하면 엄청난 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유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20%는 올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팔린 게 누적으로가 아니고 월간 기준으로. 아, 월간 기준으로. 네, 네. 아,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월간 기준 그렇게 됐다는 건 또 계속해서 그렇게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2025년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20%거든요. 네, 그거 충분히 이제 중국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도달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우리가 물론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네, 큰 관심이지만 네. 중국의 이러한 어떤 선도적인 네. 이 전기차나 이런 관련된 에너지 산업의 어떤 움직임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됐든 미국의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뭐 중국에 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뭐 중국을 약간 뭐 좀 분석을 해서 국내 주식 할 때 좀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베스트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밸류 체인 자체가 너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너무나 양극재 기업으로는 대기업이 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사실 양극재를 만드는데 양극재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구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구체가 거의 전체 재료비 한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사실 이 에코프로비엠은 이거를 거의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그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주를 받아가고 있고 수정과 늘어난지 보면은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투자자 측면에서는 중국도 먹고 한국도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LG화학의 그 LG에너지 솔루션 자회사 물적 분할 상장 이게 이제 1월 달에 있으면서 큰 이슈인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CATL을 맞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CATL이 이 정도 받으면 우리도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시총 100조도 뭐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CATL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배터리 산업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지금의 실적 가지고 계속 이 주가가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는 그 CATL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도 물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좀 소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야지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솔루션에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CATL이 잘 돼요. 근데 작년보다 성장 이 탄력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설 물량을 되게 공격적으로 작년에 숫자들을 다 제시를 해놨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게 2025년에 이거 이제 한 600기가 와 있는 거를 보고 나서 투자하지 않잖아요. 기업이 이제 투자하겠다. 사실상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주가는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미 중국이 증설할 만큼의 물량은 작년에 숫자를 사실상 거의 다 잡아놨다. 그럼 여기서 되게 서프라이즈한 추가 증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의 이제 주가를 되게 세게 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건 LG화학도 마찬가지지만 CATL도 배터리 사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지금 LG 화학이지만 아직까지는 화학 사업도 하고 있지만 CATL은 본업이 배터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ESS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ESS 말고 그 배터리 재활용하는 산업들 이런 것들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이미 점을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또 캐파를 또 적극적으로 증설을 해준다면 여러모로 이제 기업들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비슷한 회사들끼리 업을 하는 회사들끼리는 또 다루는 아이템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폐배터리 관련한 뭐 테마가 불 때 보면은 여기 그렇죠. 다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배터리 지금 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이 배터리라든가 그러니까 이쪽 전기 관련된 이 소재나 이런 쪽의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큰 흐름을 잡고 중국에서도 가능한 어떤 산업으로 보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밑에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저는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이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당장 뭐 배터리 시설을 전고체로 전환한다, 신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지금 물밑에서 그냥 연구를 하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튀어나오면은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이에요. 하긴. 지금 배터리 설비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 2차 전지 그 소재 그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좋잖아요. 왜냐면 뭐 벤츠 뭐 도요타 뭐 사방팔방에서 우리 뭐 배터리 전기차에 올인할 거야 이런 선언들을 하고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이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얘기는 결국 CATL이나 이런 어떤 중국의 이런 전기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경쟁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결국 우리가 침투율이 10% 이상 되면은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런 움직임이. 저는 올해부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미 공급 계약들을 맞아놓은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이건 되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돈 되는 사업이면 중국 사람들 돈 냄새를 진짜 잘 맡아요. 전기차 업체도 이제 보조금 준다 하면 막 전기차 업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장비 업체가 좀 될 것 같다. 그럼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또 우후죽순 없어지고. 이게 중국이 참 그런 게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 장비 업체들이 중국엔 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받쳐줬던 작년 올해까지는 조금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장비라는 거는 입찰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이러면 단가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기업들의 수익성은 사실 굉장히 좀 담보되지 않을 거다. 성장성은 올해가 피크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움직임, 흐름이 결국 우리도 다 비슷하게 다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중국장이나 우리장 보면은 사실 되게 많이 힘든 국면이긴 한데 떨어지는 뭐 업종이 되게 비슷하고 또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 업종들이 되게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뭐 오늘도 보면은 정말 코스피 기준으로 비슷하잖아요. 중국 시장 떨어지는. 이 일본은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우리가 위안화하고 동조화가 되는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 경합산업이 되게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들 기술력이 한참 중국 애들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산업과 한국이 잘하는 것과 그 겹치는 산업들이 많이 없었는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뭐 재생에너지,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 사실 우리도 나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경제가. 근데 중국 애들이 일단 내수 시장 자체가 커서 양으로 막 소위 막 조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따라와 오고 있고 그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기회 요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요인도 돼가고 있는 좀 시장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년 봄, 여름만 되면은 황사 문제 가지고 막 사회 이슈가 되잖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여러 가지 공해 물질.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의 공기가 안 좋았는데 요즘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 친환경 에너지 이 정책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공기가 좋아졌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정말 뭐라 그러죠? 탄소 제로 선언까지 했으니까 50년인가요, 그게? 탄소 중립은 이제 2060년에 하겠다는 60년? 거고요. 근데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피크 시점은 2030년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선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던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와 관련된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수치를 달성해 나가려면. 네, 맞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중국이 왜 이렇게 탄소를 민감할까? 배출에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예민하게 할까라는 걸 저희가 시작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갑자기 하다가 아니네 말아버리네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지 아니다. 그게 이유가 첫 번째는 중국이 일단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가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죽겠는데 실질적으로 더 죽겠는 건 중국 사람들이에요.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이 그 뼈저리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에너지들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에너지 안보랑 결정적으로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원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70%를 다 수입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절반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수입해서 안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석탄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석탄의 수입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들이 한 지난 4, 5년간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석탄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죠. 오히려 구조조정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치를 계속 줄여왔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빵 튀다 보니 탄소를 이제 석탄을 갑작스럽게 막 수입을 늘리게 되고 자기네 거를 더 캐게 되고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작년에 이런 전력난 사태라든지 석탄 수급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재생에너지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가야 할 방향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뭐 뒤처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재생에너지도 작년엔 다 좋았어요. 풍력, 뭐 태양광, 수소가 다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태양광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보다 모듈, 뭐 풍력에서는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 그리고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소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 현대차가 네. 수소를 포기했냐 말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갖춰주지 않는 한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수소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의지 혹은 투자 계획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를 써야 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심플한 게 에너지 운반과 저장의 역할이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왜냐하면 태양광이랑 풍력을 사용해서 물을 분해한 다음에 그거를 수소로 만들어내고 이거를 수소를 다른 데 이제 만약에 남부 지역은 수소가 많은데 전력이 많은데 북부 지역이 부족하다. 막 이동할 수도 있고 그 운반과 저장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중국이 태양광이랑 풍력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많이 해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전력 효율은 낮다는 거죠. 네. 전력도 잘 끊기고 바람도 뭐 잘 부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기후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요. 유럽에 발전. 네, 유럽에 지금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물이 되게 많았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안 오니까 물도 없어지고 태양이 잘 비추던 지역에 갑자기 뭐 이상기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진 게 뭐냐? 필요할 때 떼놓은 전력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저장해야 되는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중국 정부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태양광 풍력을 많이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ESS라든지 수소 거기에 대한 이제 드라이브를 직접적으로 걸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가이던스를 줬어요. 어떤 가이던스냐면 중국이 매달 이렇게 전력 통계 자료를 보면 태양광은 얼마를 썼는지 풍력은 얼마를 썼는지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수소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수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지방 정부들한테도 우리 이거 이제 수소 넣었으니까 니네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어떤 가이던스, 암묵적인 좀 경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수소에 대한 투자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태양광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태양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도 하고 네. 또 가장 많은 어떤 그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곳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결국 중국 기업이 되지 않을까?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네. 또 이 공장들이 이게 대부분 신장지구 거기가 뭐 사막 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어쨌든 뭐 거기에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신장 인권 탄압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뭐 수입 금지 이쪽산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여튼 이 중국 관련해서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팩트인지 헷갈리긴 네. 해요. 사실 이 태양광을 설명할 때 제가 중국 기업 담당자라서 이 태양광을 중국을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태양광을 좋게 본다면 중국 기업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잘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업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잘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잘하게 됐냐면 태양광을 만들어내는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뭐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산업의 밸류체인의 80%를 다 중국 기업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워요. 이게 태양광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되게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미 그쪽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나중에 옛날에 돈 안 될 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이미 시장을 다 먹어놓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사실상 중국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장산 폴리실리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태양광을 만들어내는 기초 원료인데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80%를 중국이 만드는데 그 중국이 만드는 것의 절반 이상을 다 신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 중국의 신장 거를 안 쓰겠다는 거는 해외 업체들이 나 태양광 지금 1,000원인데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서라도 나 신장 건 안 써. 대신 비싼 거라도 쓸래라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돈 안 되는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그렇게 높은 비용을 주면서 하기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참 우리가 개별적으로 풍력이 좋을까, 뭐 태양광이 좋을까, 뭐 전기, 예?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좋은 거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하니까 그렇죠. 좋아야 어느 되죠. 쪽에다 그리고. 투자할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 산업 이럴 때 그냥 머리 이렇게 일단 뭐 그렇게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많죠. 사실 중국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워낙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사면 돼요. 뭐 삼성이 됐든, 네, 2차 전지도 우리나라 애들 잘하니까 우리나라 기업 사면 돼요. 중국 기업을 저는 사자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중국 기업을 사야죠. 저희가 글로벌 투자를 한다고 함에 있어서. 중국 애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도 더 잘해질 거예요. 이거는 뭐 중국이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이 재생에너지 사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정부 지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악유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하나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민 수용성 동의 겪어야지 뭐 그렇죠. 2, 3년 지나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되게 쉬워요. 일단 정부 체제에서. 그렇죠. 네. 일단 뭐 정부에서 마음 먹으면 지방 정부가 됐든 네. 그럼 그냥 되는 거잖아요. 지역 그럼 없어져 있어요. 질라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도 좀 자유롭다 보니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올해만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 풍력 다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좀 밸류체인별로 좀 찢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종목 선별만 잘한다면은 되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태양광 쪽에서는 이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에도 OCI가 주가가 좋았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급 병목 현상들이 올해는 조금씩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중간에 웨이퍼 가격도 내려가게 되면 맨 말단에서 설치하는 업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한 요인이 생기겠죠. 낮은 가격에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모듈 업체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모듈을 가장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중국의 이제 융기실리콘이라는 업체가 융기. 네, 글로벌 점유율이 한 20% 정도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겠죠.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소재단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보다는 해상 풍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상은 이미 너무 많이 깔았어요. 지금 그게 한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거침없이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장 여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발전 단가도 이미 너무 많이 낮아졌고. 근데 이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로 여력을 봤을 땐 해상 풍력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상 풍력이 아직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에.
풍력 자원들이 보통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를 어디다 하냐면요. 이 수심이 한 5m에서 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기다 깔 수 있는 용량이 잠재적인 용량이 한 1,500기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중국에 지금 깔려 있는 게 10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50배는 더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지금 미친 듯이 해상 풍력 쪽에다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지원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해상 풍력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너지들의 간헐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소, 이런 쪽도 투자가 많이 이뤄질 거다. 여기 있는 대표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기업이 어디예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민양 스마트 에너지.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게 아마 그렇지 경험치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네, 맞아요. 관념이 생기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거 소위 테마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을 땐 뉴스에서 이랬다가 좀 며칠 지나면 또 슉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 약간 소위 뭐 잡주 뭐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의 어떤 불안정한 그렇죠. 시가총액도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좀 작은 그렇지. 비중을 차지하고 예. 있다 보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관련된 기업들, 뭐 민양 스마트 에너지 이런 업체들은 해상 풍력은 일단 타워를 일단 크게 지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닷바람을 잘 견뎌야 되니까요. 그리고 많이 받아서 많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보통 한 7메가와트짜리 정도 만들고 있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적격 용량이 한 8.5메가와트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자체 기술력으로 7메가까지 왔어요. 그 우리나라 기술력까지 이미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중국이 2024년도에 16메가와트짜리 만들고 있어요. 네, 빠르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해상 풍력 잘하는 데가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업체인데 얘네가 2024년도에 15메가와트짜리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얘네 방금 말씀드린 민양 스마트는 16메가짜리 하고 있어요. 2, 3년 뒤면은 전 세계 해상 풍력도 어쩌면 중국이 다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배척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수혜를 누리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한국의 태양광으로는 이제 한화 에너지, 네, 한화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중국의 같은 일을 하는 그 기업과 한국의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 같은 거 이게 네. 거의 그 커플링이 되나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가나요? 아니면 서로 다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면 한국이 오히려 경쟁력에서 뭐 뒤지거나 어떤 이유로 좀 안 좋다든가 한국이 좋으면 중국이 나쁘면 한국이 좋다든가 이런 어떤 상호 관계가 있나요? 그런 거는 많이 없는데요. 뭐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뭐 업체가 적다 뿐이지 워낙 훌륭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가격을 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마켓을 가격 결정권을 가격 결정력을 반도체는 누가 쥐고 있어요?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은 당연히 그 마켓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아까 20%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융기 실리콘이라는 업체가 웨이퍼 가격을 조정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다 가격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업체들이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융기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름이? 아까 이제 삼엽 에너지라는 업체도 있고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는 업체도 있고, 이 두 개 업체가 중국에서 해상 풍력을 가장 잘하고 있고 제가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개 업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그 밑에다가 해상 풍력을 깔면 케이블을 넣어주는 업체. 왜냐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업체 몇 개 있죠? 3개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있겠죠. 근데 배터리 만드는 업체는 이제 3개밖에 없는데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은 더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 그 점유율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 더 큰 수혜를 보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해상풍력 만드는 업체는 많은데 케이블 만드는 업체는 3개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방 케이블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천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둘이서 시장을 한 30% 30%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중천곽이는 케이블 사업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15% 사이고요. 동방 케이블은 이 해상풍력 케이블 매출 비중이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섹터, 산업, 네.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게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네. 앞으로 이쪽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을 네. 한번 잘 흥미 있게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철강주, 화학주, 뭐 은행주 투자하시자고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한 성장, 얘네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켓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거나 갖고 있지 못한 성장을 중국에서 사오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이것도 ETF로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좀 투자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사실 개별 기업, 뭐 사실 우리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요 불안 중에 하나는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어? 네. 갑자기 어느 날 루왁싱인가요? 네. 루이싱 커피. 루이싱 커피.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뭐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ETF로 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저는 사실 중국의 지수 투자자는 전략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중국은 성장 산업들만 거의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나 ETF들은 대부분 CSI 300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업종이에요. 그렇죠. 은행들이랑 막 부동산, 보험 이런 애들인데 지금 막 헝다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애들의 어떤 리스크를 다 은행들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CSI 300에다가 지금 이런 부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중심 있는 거에 투자를 하자고? 저는 사실 그래서 조금 뭐 중개 지수 투자는 경계하는 편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장주들은 또 너무나 주가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종목이 너무 중소형주다 보니 뉴스 플로우도 저희가 쉽게 접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중국 애널리스트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소형 종목도 막 주가 등락했을 때 뉴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장 산업의 방향은 유효한데 우리가 종목을 제대로 피킹할 능력은 없으면 그렇게 구성된 이제 ETF들로 사면 좋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ETF가 없는데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1월 달에 국내 증권사들, 국내 운용사들에서 그런 중국의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좀 출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 친환경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투자자에게는 이 신재생 에너지 ETF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신재생만 구성된 ETF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신재생 ETF 나와 있고요. 반도체 ETF 나와 있고 2차 전지 ETF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다 믹스해 놓은 ETF가 아직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저희가 시장에서 국내에서도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네. 것들만 담고 있는 ETF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거에 그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ETF 사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뭐 재생에너지가 좋다 그럼 재생에너지 ETF 사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하나의 업종에만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리스크가 있죠. 성장 산업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지수 살 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가실 때는 재생에너지가 좋고 재생에너지 가실 때는 2차 전지가 좋고 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줘서 네, 그런 ETF에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을 좀 아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혹은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 시장이 우리 커창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쪽에 성장주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그걸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살 수 있는 법 보니까 뭐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네, 법인명의로 사실 사면.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걔는 어려우니까. 거기는 중국 개인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금이 1억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거든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러한 것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번에 뭐 신한에서 만든 건가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국내 뭐 증권사들에서 국내 운용사들 한 4곳에서 ETF를 이제 출시 중이고요. 커창판 50을 벤치마크로 한 ETF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여러 개가 나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저희 회사라서가 그런 건 아닌데 신한에서 나오는 거는 이 지수 추종은 한 70% 정도만 하고 30%는 이 커창판 50이 갖고 있지 못한 섹터를 조금 더 유들이 있게 더 말랑말랑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준 그런 ETF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70% 정도는 그 커창반 50 종목의 지수, 평균 네. 지수, 그 지수를 네, 추정하고 네. 30은 이제 그 외적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커창판 50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테크주에 대한 쏠림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장 산업이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헬스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의 좀 밸런스를 좀 조정해 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건가요? 아니면 나올 예정인 건가요? 나올 예정 제가 듣기로는 13일인가 14일 정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냥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오는 커창반 뭐 ETF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 저희 회사 거 네.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짧게. 네. 저희는 그래요. 커창판을 추종하는데도 이름에다가 커창판 스타 50이라고 넣지 않았고요. 그 중국 육성 산업 ETF, 액티브 중국 ETF. 육성 산업. 네. 네. 중국 육성 산업 액티브 ETF다. 액티브 네. ETF. 앞에는 솔이 네. 붙고요. 솔. 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분들 그거는 알거든요. 중국 투자할 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은 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 그쪽 방향이라는 어떤 답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보시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들, 투자 회사들에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에 뭔가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선택권이 많아지는 건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해외기업 분석팀 최원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그 투자할 만한 기업 정보를 가지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누시죠. 네, 중국 기업으로 불러주시면 뭐 불이 나게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근데 요즘 워낙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제대로 된 투자자는 항상 중립적인 시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나 포인트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 놀라셨고 또 마음이 아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저녁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일단 뭐 항상 기대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일단 멘탈은 붕괴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실수를 좀 덜 하게 되겠죠. 하여튼 뭐 어려울 때 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지 거의 안 되죠. 어쨌건 힘내시고요. 차분한 멘탈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